안녕하세요. 최창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범상치 않으신 차림새인데 고전과 인문학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좋은 컬럼을 쓰셨을걸래. 제가 또 그 컬럼을 읽고 야, 이런 건 우리 컨셉하고 맞다 해가지고 이미 서너 달 전에 제가 강사로, 연사로 모시기로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13주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재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그리고 고전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글도 쓰시면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연구교수로 계시는 한재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관계적 삶에 관한 오래된 지혜인데 지혜가 밑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저기 포인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재훈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 제가 주제를 관계적 삶에 대한 오래된 지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흔쾌히 그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에서 중요한 말은 오래된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된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인문학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저도 대단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오래되었다와 미래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미래의 어떤 대안이 오래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서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오래된 지혜라고 할 때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빠서 우리들이 대단히 밀접하게 서로 관계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번에 큰 나라에서도 큰 그 사고를 겪으면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이어져 그래야만 하지 이게 각자의 삶으로 분단되어 가지고는 또 다른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 맺고 있다 하는 그 생각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계적 삶에 관한 옛사람들의 오래된 지혜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사람인 그리고 우리말로 사람 할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사람은요 영어에서처럼 이렇게 person이나 people처럼 단수일 때를 부르는 말과 복수일 때 부르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말할 때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 전체를 말할 때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노랗다라는 색깔을 표현할 때 우리말에는 노랗다를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하나를 집어가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노랗다도 있고 누렇다도 있고 노리끼리하다도 있고 노르명하다는 말도 있고 아주 다양한 노랗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발달시킨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말은 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래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사람 전체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또 사람 전체가 한 사람으로 수렴된다고 믿었거든요. 한 사람의 삶과 사람 전체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드라망이라고 할 때 인드라는 인도의 수많은 신들 중에 그 한 신인데 그걸 한자어로는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혹시 절을 가신다면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석천을 아실 텐데요.
그 인도의 수많은 신들 중에 제석천이라는 신이 인도 말로 인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석천이라는 신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는 무수히 많은 구슬들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그물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슬방울처럼 보이십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 인드라망을 형성하고 있는 구슬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슬 하나에 그 수많은 구슬들이 다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구슬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드라마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왔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 연기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서로 간에 인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은 없다 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내 하나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들어와 있고 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이죠. 이게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긴밀하게 그 하나하나와 내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하는 이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 속에도 이런 말들은 들어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국화옆에서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봄에 우는 소쩍새, 가을에 피는 국화꽃, 그냥 보아서는 절대로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그 수많은 봄의 소쩍새들이 우러제쳤나 보다. 그 봄의 소쩍새와 가을의 국화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또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은 대추를 이야기하면서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냥 그 대추 하나만 보면 대추 하나가 그냥 시간이 가니까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붉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랬던 초록색이었던 그 떨궜던 대추가 붉게 익고 달콤해질 때까지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폭풍과 천둥과 벼락이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모든 자연현상이 대추 하나 속에 다 들어와 있고 그것이 결코 무관하게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이브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고 소인은 같아지기는 하지만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울림하고 같아짐이라는 게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냥 들으면. 그러나 어울림과 같아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같아진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남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강요해야만 같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거나 남이 그 자신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을 버려야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울림은 자신도 남도 건강하게 존재해야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군자는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빛깔과 자신의 향기와 자신의 맛, 이것을 가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빛깔과 향기와 맛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같아지긴 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거나 나를 버리고 상대방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관계적 삶인데, 관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윤리의 핵심이 나의 존재가 다른 것들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인데, 그 다른 것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나의 빛깔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나의 향기를 내가 찾아야 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의 빛깔이, 그의 향기가, 그의 소리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이것이 관계적 삶에 대한 옛사람들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당 공부를 하면서 22살까지 결국은 서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닐 텐데 혼자의 사춘기가 오기 전 사춘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기 전에 제가 사실 저희 집안 가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아버지 영향으로 서당에 학교가 아닌 서당을 이제 다니게 되었고 15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당에서 공부를 한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학을 하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춘기 때가 이제 있었죠. 사춘기 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다른 거였습니다. 또래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제가 그때는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배우는 학교에서의 그런 공부가 아닌 서당에서의 그 한학이라고 하는 이 다름. 그러니까 이 삶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하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게 저를 되게 이제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이 놀리면 이제 막 싸워서 걔를 코피를 터뜨리면 내가 이제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이고 나는 옳은 것이 되는 거였으니까 되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 이게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희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역시 한학을 하셨고 또 이렇게 갓을 쓰시고 의관을 하시고 꼭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7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7대 종단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실 때 갓을 쓰시고 등장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보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의관을 하시고 한학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대단히 제 어린 눈에는 멋있어 보였어요. 당당해 보였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공부를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달라서 고민스럽기는 했지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철학이 신념이 있어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 생각 없이 여기서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갔다가 저기서 저런다고 하면 또 저기 따라가고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면 아이들은 수십 배, 수백 배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뚝 이렇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것, 그것이 제 사춘기를 잘 넘게 해주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사춘기 때 저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어떡하면 도망갈까 이러고 근데 이제 사춘기 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서당에서는. 우리는 뭐 야동도 돌려보고 빨간 책도 돌려서 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고 성을 알고 깨닫고 그랬는데 서당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양의 차이와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사이에 그런 게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다 똑같답니다. 뭔가 양이 같이 사관학교에도 그게 있습니까, 제동이? 저희 때는 없었는데 좀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저는 촌 출신이라서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천장분석부터 붙여서 해서 맹자거리를 봤는데 그 주역을 1년 동안 책상머리라 놓고서는 보다가 도저히 저는 그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건지 선생님 스승이 없어서 아무리 뒤를 들여다보고 앞을 들여다봐도
저는 주역에서는 완전하게 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룹에서 아주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돼요. 아무튼 유승용 이사장님은 질문을 없이 감상을 말씀하셨는데 주역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주역은 20살 무렵에 딱 한 번 읽어보고 다시 공부해야지 하고는 아직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게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특이한 구조들로 되어 있고 이제 기호도 많이 등장하고 그 기호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공부하시기는 좀 어려운 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읽음에도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요.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부터 주역은 존재했으니까 공자가 지금 26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뭐 3000년이 되었을지 3500년이 되었을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쓰여진 글자고 단어들이고 또 기록이라고 하는 게 종이가 없었을 때 기록이 된 것이니까 뭐 대나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주절주절 세세한 설명을 다 해놓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대단히 압축적인 표현으로 상징화된 어떤 개념들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냥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도 많고 그 해석을 보면서도 알 수가 없으면서 이제 또 선생님이 또 풀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다른 고전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있죠. 결론은 유승용 이사장님이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라 누구나 참 어려운 그 과목이고 네. 그리고 결론은 또 섣불리 더 밀면 안 되겠다 이거죠 주역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박재희 교수님이 또 고전에 관한 또 강의가 또 이어지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또 그때 질문도 또 한 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그걸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면 이 관점 이게 사실은 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고 그 관점으로 보게 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이것이 내 삶을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유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내가 이렇게만 받고 요만큼만 생각했던 내가 훨씬 다양한 관점과 훨씬 폭넓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내적인 그 힘을 키우고 동력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강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역에 맞춰서 내가 그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내 일을 보는 관점 하나를, 사유 하나를 더 확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힘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인문학이 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줄 수는 없고 그 관점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 관점을 받아들인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 삶의 그 현장에 그 관점을 적용해서 답은 그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또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잔잔한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기립박수로 오늘 강의